예,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차이나 워치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계신 빈스워치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열심히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청중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론에서 위기와 기회, 위기 중에는 이제 차이나 리스크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 할 때는 이제 미중 통상 마찰 이런 데서도 보듯이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투키디데스 트랩, 미국 학자가 제시하는, 다시 말해서 선진국과 후발 선진국 간의 어떤 위험 마찰, 또 하나 이제 중국 학자들 주장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미드인컴 트랩, 아까 다들 나왔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위기 요인, 다시 말해서 위기 요인은 뭐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회 요인들을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 요인들을 우리에게 실제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회를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초점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황희 교수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아주 롱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조치를 취하고, 다시 말해 개헌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개헌이 중국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 내지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어떤 위기와 기회를 우리 걸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이렇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5분 이내로 각 토론자들은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영 교수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제 권력 강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 19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속도와 범위 자체가 전문가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과연 최근에는 시황제다, 그래서 제위에 오른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 그걸 중국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에서 그런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그러니까 검색에서 제외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권력 강화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경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인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문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건데, 이게 조금씩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가 되면은 이제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문제,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정권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바뀔 때마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 산업이나 중점 목표가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점,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고, 그걸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고 있는 재임 기간 내에는 완수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정치학자에 쓰는 폴리티컬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IT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많이 요즘 나오는데, 플랫폼들이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IT 기업들이 지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 체제를 이렇게까지 강력히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양립 가능한 건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의 생각은 어느 순간까지는 양립을 하겠지만 그 임계점이 뭐 중국 같은 경우 나라도 크고 그다음에 행정력도 강력하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국의 사실은 위험 요인이 우리한테는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더 개방돼 있고 저유화가 높게 진행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협 자체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많은 중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중국 신문에는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 신문에 나는 걸 보면은 IT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당과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생체 인식, 그러니까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일반 국민들의 생체 인식까지 이제 통제를 해서 뭐 일종의 신용 등급 비슷한 사회 등급을 매겨서 반정부라든지 반당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회 통제 실험을 실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정 도시에서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중국의 IT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이코노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잘 안 맞기 때문에 어딘가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분산해야 되는데 가장 그 협력하기 좋은 파트너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이 서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서로 견제하는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의 투자를 막고 또 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사드 이후에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사실은 미국 기업과 같은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앞에 유망 산업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에서 이제 IT 산업 자체가 얼마만큼 이 통제를 받느냐, 저희가 앞으로 그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은 어떤 뭐 시진핑 주석이 정말로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건지, 중국에는 반대 세력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중국 정치 그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그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중국 정치를 예언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뭐 아주 예전에 이제 그 모택동 주석이 있을 때 그 신중국을 건설한 설립자죠. 후계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인표라고. 근데 인표가 이제 나중에 쿠데타 사건으로 뭐 소련으로 도망가다 이제 비행기가 격추돼 죽었다 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의 국내 정치는 사실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더라도 사실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이 또 반대하는 또 흐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 왜 권력을 강화하느냐 질문을 던지면 불안해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권력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반대사로 들 수 있는 게 등소평,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살아 있을 때는 공식 직함은 사실은 군사의 부주석 끝까지 이제 지킨 거는 그거였고, 공식적으로는 뭐 당 총석이나 국가 주석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과 대비를 해보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계속 공식적인 직함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 보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석중 팀장님과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석중 팀장님께서 발표해서 이제 성장 전략의 중국의 변화가 예견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그
유망 품목도 제시하셨고, 과연 중국의 성장 전략이 이 변화가, 혹자들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이 결국 한국의 생존 공간을 줄게 만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지금 이제 사실 작년에 우리의 대중 수출이 둔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위안화가 한국 원화 간의 환율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봄에만 해도 우리와 중국 간의 환율이 거의 200대 가까이 가다가 2017년 중반부에 되면 한 160대 선으로 물러나는데, 최근에는 좀 170대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미달러 강세 시대, 또 미달러 약세 시대에서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게 우리의 대중 수출과 또는 중국 투자 유치에 어떤 유리한 요건이 조성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 박 팀장님이 전공을 살리셔가지고 좀 토론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인데 이 짧은 시간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이 중국의 성장의 축이 어디 있냐의 변화는 국내 산업 구도와 시가총액 지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종은 항상 이 삼성전자고요. 이 구간 중국이 어디에 성장의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2, 3, 4, 5등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보시면 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도 중국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소위 우리나라의 국영자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기간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혹은 수출에서 주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4년부터 16년은 중국이 이제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우리나라 소비재 업종들이 큰 시가총액의 상승과 수출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2013년, 14년에 이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을 아모레퍼시픽이 넘어서게 됐죠. 아마 2013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 조선사를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했으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에 중국이 신경제 중심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한국이 중국이 이제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하거나 소비 중심의 성장을 할 때는 중국에서 상당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4차 산업이나 중국이 신경제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앞서 있는 산업이 몇 개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 디스플레이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생산과 수요 업체는 중국이죠. 이미 8.5세대에서 저희는 투자를 끝냈고 중국은 13.5세대를 작년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뭐 반도체도 비슷한 그림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 아니고요. 그건 이 미세 공정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이제 앞뒤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중국의 구조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방향성에 맞춰 왔다라는 것들이고, 이 앞으로는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새로운 소비의 플랫폼과 물류 시스템과 기업의 경쟁력, 유통 채널의 변화에서 성장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들만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것들이고, 그런 기업 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망업종으로 찾고 있는 건 이 중국의 외형 성장이 확실시되는 산업 중에서 이제 전기차 이런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술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사드에 대한 불협화음을 겪어가고 있지만 이 기술의 진입 장벽을 쉽게 못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의 에너지 믹스를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 석탄 가격은 올라가고 대체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믹스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태양광과 이런 산업에서도 우리나라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13초 5개년 기획과 이제 전인대 이런 이야기들이 3월부터 가속화될 텐데, 그쪽에서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의 로드맵을 보시고 이 우리나라의 개별 산업들의 이야기를 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으로 나눠서 브레이크다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중국의 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목표는 금리를 자유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목표는 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위안화에 대한 매력은 크진 않아요. 약세로 가는 통화에 투자를 하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구조적으로 강세 요인을 지속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도 저희는 2019년까지도 이 큰 폭의 약세는 아니겠지만 약세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맞춰가야 된다면 중국이
선진국의 통화 정상화의 그림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위안화 약세의 자금 유출 우려들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가속화하게 됐고, 그게 이제 위안화 약세와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방향성의 변화가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변곡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종적으로 그냥 원위안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큰 폭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가고 있는 구간에서 위안화도 강세의 기조, 원화도 강세의 기조인데, 그 강세의 기조의 방향성에서 위안화는 이제 달러에 패그된 통화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들을 바스켓에 넣고 복수 통화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곡점을 보이는 환율보다는 6개월, 3개월의 아래 위의 방향성 정도가 보일 텐데, 그게 수출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이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한진 관장님께 이제 토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진 관장님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는 제조업, 또 하나는 대만. 최근에 대만에 오셨으니까 우선 대만에서, 사실 대만이나 우리나 굉장히 비슷한 처지잖아요. 대만은 이 시진핑 정부 하에서 이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위기와 기회인을 어떻게 데피니션하고 정의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 두 번째는 자, 우리 제조업에서 그런 위기 기회 요인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대만이 사실 우리 한국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만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원인이 그 양안 관계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진핑 차잉원 총통 이후에 이제 그런 요인 때문이라고 보통 알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뿌리 깊은 요인이 있습니다. 원래 대만이 아시아 사룡 가운데 하나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을 하고 급성장을 하면서 그 과실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사실 한국보다도 오히려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지로 활용을 했고, 대만에서는 저 디자인과 전체 코디네이션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만의 실제 신문의 헤드라인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언젠가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만이 만들어서 팔고 공급하고 하던 걸 이제 중국이 다 같이 스스로 밸류 체인을 형성해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만에서 홍색 공급망이라고, 이제 중국을 뜻하는 레드에다가 홍색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RSC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만에 근무하면서 그게 굉장히 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내에 이제 그 홍색 공급망이라는 말을 이제 알렸는데요. 굉장히 딥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만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도시 신흥 지역으로 이제 진출해 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가 나타나듯이 중국이 제조업이 변하는데 어떤 요소를 대만이 갖다가 걸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은 사실은 그 중국 투자가 거의 대만 해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재작년부터 연도 기준으로 하면은 동남아 투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 투자는 확실히 많이 줄어서 지금 대만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인도를 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남아에서 베트남 외에는 그 제조업 기지가 없다고 대만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만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줄여 놓으면 너무 커지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신남향 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 오세아니아 이제 이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만큼 그렇게 이제 제조 기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만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에서 너무 중국만 바라보는데 대만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가까운 미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치적인 관계 혹은 경제적인 영향력 대만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만 관찰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제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5년 동안 수교하고 나서 너무 우리 요인만 생각하고 중국을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던 시기에 우리만 가지고 들어갔고 또 그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전략이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변신을 했던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최근에 이제 사드의 여러 충격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떤 형태의 충격이 올지 또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만 사례도 보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가 필요로 한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아니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중 관계를 저는 남녀 간의 연애론에 흔히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중국을 하나의 어떤 매력 있는 여성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이 남자고요. 내가 능력도 있고 그러니 나하고 삽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기업이 다 이제 중국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홍색 공급망도 넘겨갈 수 있고 또 제조업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그게 후원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급성장은 했지만 유머가 잘 없거든요. 재미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모르고 살았던 중국 사람에게 재미를 제공해주는 그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기회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군. 지금 제가 북경 근무했던 때가 2009년에서 12년까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통저우라고 해서 북경 인근에 그 아주 그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지역인데 지금 완전히 거기가 뭐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변화에 이제 모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한류를 예를 들어서 중국에 들어갈 때도 그냥 우리 것만 팔려고 하지 말고 우리 거를 팔면서 중국한테 파이를 줄게 뭔가 하는 걸 같이 생각해야죠. 그래야지 중국이 뛸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듭니다. 우리 이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중국 공산 당사 정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책도 서점에 여러 가지 이제 쉬운 책도 많고 해서 그걸 같이 봐야지 비즈니스도 길이 좀 더 잘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철용 대표님께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일단 중국에 있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시에 뭐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노출되던 상황들은 이미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게 그 사드가 발생하고 나서 급격하게 나빠졌던 상황이 또 뭐 작년 10월 이후에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전자상거래 또 소비시장 커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또 새로운 하나의 또 아까 박성준 팀장님께서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것도 좋다. 어쨌든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이코머스일 텐데 최근 중국의 하나의 또 변수가 인터넷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2017년부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그 한중 전자상거래 특히 소비재에 있어서 또 나아가서는 이제 또 부품 소재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 장애 요인은 뭔 건지 장애 요인은 그래서
한중 정부 간에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가 한중 FTA 2차 후속 협정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뭐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전자상거래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진짜 이게 중국 정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분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FTA 그 2차 협정 이후에 그 한중 간의 무역 거래는 조금 더 개방성은 올라갈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국에서 제품이 들어오거나 한국 제품이 나갈 때도 예전에 비해서 무역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이커머스를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 이커머스를 접근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보내는 아까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CBT라는 전자상거래 무역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수출을 통해서 내수 시장에 완전히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 내수에서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인터넷 검열이라던가 혹은 정보라던가 중국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이에 관해서 많이 스터디가 되고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면 사드 이전에 그 한국 제품이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이 돼서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각 허가였는데요. 그게 뭐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신청하면은 빠르면 뭐 1년, 뭐 늦어지면 1년 반 정도까지 걸린다고 했었는데 사드 기간 동안에는 사실 시각 허가가 잘 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추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FTA 안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작은 정책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FTA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예를 들면 한국보다 중국에서 시각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 사항들, 유통 허가들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규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은 한국 정부에서 FTA 그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반영이 되면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번에 사드 사태에서 보니까 그 이커머스라는 게 우리가 중국 시장 그 적은 비용으로 진출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일단 사드 같은 어떤 정치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렇게 좋은 중국 측 수단이 될 수가 이상 좋은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중국 측이 몇 명 불러다가 야 한국 상품 싫지 마.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관광이고 또 이번 화장품 이런 것들 피해를 본 아주 쉬운 방법. 이게 우리가 중국과 한국 간에 앞으로 정부 간 협정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그 이제 경쟁 위기와 어떤 리스크와 또 기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뭐 대만도 신남방 정책. 어쨌든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추격에 대비한 우리 생존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그 시장이 정말 크다는데 아까 우리 박석중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중산층이 만들어진다는데 또 소비가 있다는데 시장도 개방된다는데 그럼 그걸 우리에게 과연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걸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강철용 대표님 방금 그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경쟁과 협력에서 지금 특히 우리 기업들 앞으로 경쟁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이미 산업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금 벌써 위기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야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협력에서는 아까 뭐 굉장히 많이 4차 산업혁명도 걸어놓으셨고 또 유니콤도 걸어놓으셨고 또 올드만이 아니고 뉴 양쪽 다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진짜 아까 우리 박석중 팀장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수출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그 사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 설비하고 OLED 제조 설비였죠. 그 뭐 우리 기술이 높아서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 기술을 안 주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기업들은 또 우리가 너무 시장이 바빠요.
그래서 사실 수출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말고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 이렇게 이 코머스 해보시고 현장에 뛰다 보면은 그 어떤 유망한 것들이 좀 있는 건지 또 그 유망한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 전략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사드 기간 동안에 수출이 늘은 건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SOC나 산업재 투자가 일어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그 개인들이 사실 그런 반도체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고급 수요층 그리고 중국의 앞으로 그 중국에서는 신흥 중상층이라고 부르는 2, 3선 도시에서 소비가 늘면서 향후에 신흥 중상층으로 그 성장하게 될 2, 3선 도시의 소비자층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좀 재밌는 사례로 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급 수요층에서 하나는 그 젠틀몬스터라는 선글라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한국에서 셀럽들 위주로 이렇게 뭐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사실 뭐 가짜나 카피 상품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성장을 했고 뭐 매출액도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또 글로벌 그 패션 기업한테 대규모 투자도 받으면서 상당히 성공한 브랜드로 인지가 됐는데요. 완전히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다만 거기에 있었던 거는 컨텐츠를 한국에서 그 아트라던가 어떤 뮤지엄 개념의 플래그십을 잘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꼭 찾아가야 되는 관광 명소로 만들면서 사실 선글라스 시장은 중국의 어떤 도시 한 군데에서 전 세계 안경이나 선글라스 생산의 매니팩처링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시장 안에서도 틈새 브랜드가 분명히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중국 문화가 좀 더 강화되고 커지면서 이런 한국의 컨텐츠를 통해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드라마라던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안목이라던가 기술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유통 채널로나 혹은 브랜드 전체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틈새된 제품과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중국 시장 혹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그 계속 뭐 저희가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중국이 강력한 소비 시장과 생산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최근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미스트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을 닦는 미스트 제품인데 본사는 덴마크에 있고요. 덴마크 회사는 뉴욕에 있는 회사에다가 디자인을 OEM 주고요.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은 닝보에서 해서 전 세계 마켓에다가 그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한국도 충분히 그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욕이나 다른 회사에다가 줄 수 있고 아까 그 제품도 사실 뉴욕에서 디자인해서 레드닷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충분히 그런 시장을 가져갈 수 있고 중국에서 매니팩처링하면 중국 시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굳이 수출할 필요가 없고 공장이 만약에 중국 내 허가를 받았다면 생산 즉시 바로 중국에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 간에서에 대한 책임과 역할들만 잘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소프트하게 랜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한진 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경쟁과 협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의 추격에 의해서 많은 이제 사업이 순서대로 이제 중국한테 추격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박 관장님께서 이제 중국 또 대만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실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경쟁과 협력 전략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과 협력과 경쟁에서 좀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대만 기업을 보니까 이런 거 좀 잘하더라. 뭐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한 뭐 고급층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 강철일 대표님과 피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 홍콩하고 상해 북경 거쳐서 지금 이제 대만을 하면서 그 중화권을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각도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만은 제가 대만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대만에서는 안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고유 업종, 골목 상권 보호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은 어떤 사업이 잘 되면 그게 이제 독점 문어발 이제 이런 지적이 자꾸 나왔었죠. 근데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각자 파이를 키워서 그 시장을 확대해서 나누어 먹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는 우리 한국이 특정 회사가 전방, 후방, 또 측방 이렇게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전방이면 전방, 후방이면 후방해서 자기 고유의 분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영역에 들어가기보다는 같이 시장을 키워서 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게 한국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아무래도 언어, 문화 이런 게 이제 중국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대만 기업들 중에 상당히 좋아 보였던 건 뭐냐면 기업인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 바뀌거나 하거나 하면 기업 하는 분들이 그걸 분석을 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역시 관계가 상당히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만 사람들이 다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중국에서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어떤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그 길을 대만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대만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중국 시장 그 질문 주신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상품 시장은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중국이 만든 제일 저급품, 그다음에 중국 내 외국 기업이 만든 중간 단계, 그다음에 외국 순수입품 이런 식으로 해서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순수입품은 무조건 고급품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상품이 아주 초 세그멘트 된 그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든지 저급부터 중급, 고급으로 다 형성이 돼 있는 그 상품에 따라서 원산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고급품 수요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은 사실은 이제 성인용 고급품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급성장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될 것은 이제 영유아, 아동용 고급품 시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연전에 1인 2가구, 1가구 2자녀 그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책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한 자녀 구조가 시장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건 고급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 그다음에 분유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기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갈 때 또 뭘 쓰고 해서 이렇게 쭉 한번 타임랩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류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특단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보내게 될 경우에 작년에 그저 도깨비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깨비가 어떤 그 외부적인 영향 요인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히트를 못 친 그런 상황이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한류 신밸류 체인의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진다면 작가하고 엔터테인먼트 기업하고 제조업 제품 생산 기업하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유통 판매하는 사람 이게 이제 체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뭐 제가 여담 같습니다만은 조금 지속 가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사실 중국 사람이 치맥을 먹는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거든요. 보통 그 찬 거 잘 안 먹습니다. 그 한국식 치킨도 원래 잘 안 먹고. 근데 그 한마디 대사 때문에 그게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2편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 지금 실내 골프 업체가 중국 들어가서 계속 기회만 보고 있는데 눈 오는 날 밖에 쳐다보면서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은 실내 골프가 제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발표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분은 3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박환진 관장님께서 제시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우리가 대면과 협력할 것도 아주 좋은 방안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어서 아주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중 팀장님, 아까 그 질문 텐센트 알리바바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최근 이제 그 중국 투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국, 물론 작년에 구조조정을 좀 했지만 어쨌든 중국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면 우리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유리한 효율적 수단이 되고 또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국 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 전체. 뭐 그런 원인이 우리가 스스로 장애 요인이 좀 있습니까? 또 혹은 앞으로 어떤 중국 투자가 우리에게 좀 효율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 건지 그 플로어의 질문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신 질문은 4차 산업이고요. 뒤에 이제 국부 이야기 두 가지를 그냥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을 주식시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버블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길게 보시면 아직도 초입의 단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차 산업은 제조업을 대량화하는 그런 산업의 혁명이었었고요. 3차 산업은 정보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정보의 수집과 제어가 제조업과 융합되면서 이 모든 전반의 밸류체인을 바꿔놓는 변화이죠. 이게 갑자기 부각받는 건 이 소위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와 텐센트와 알리바바들이 이걸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에 넣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강군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 하루에 서프라이즈한 변화가 나타난 것도 결국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알리바바의 기술력이 올해부터 시작된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편승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저는 아주 심플하게 봅니다. 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수요는 서버에 대한 수요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효율성과 기술 면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램이 월등히 높은 방향성을 향후 2년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말고도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엔디비아 같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이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독식될 거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물어보셨는데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구글과 아마존의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이긴 하지만 각자의 영역이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얘들이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해서 지금부터 뭘 파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변화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첫 번째가 오프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랑 아시아 국가들의 이커머스 시장을 얘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융과
유통의 플랫폼을 씌워버리는 것들인데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진행되면 소비가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아시아의 소비가 우리의 또 넥스트 차이나일 텐데 우리가 중국에서 봤던 백화점과 이 오프라인 유통권은 아닐 거다. 거기에 물건을 댈 수 있는 우리나라 애들 혹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화장품이 기존과 다른 선택을 해야 중국과 아시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우리나라 소비 업종들에게 큰 부가가치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현재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으니 그걸 좀 같이 보자는 거고요. 이 중국 자본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문제지 말지 할지에 대한 문제는 아닐 텐데 지금 중국의 해외 투자는 다 중국의 국부펀드인 CIC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CIC는 사드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자산들을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국제화된다는 건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는 건데 거기에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이 중국계 이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이 향후 5년당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운용사들의 대박의 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왕희 교수님께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 중에 이제 중국과 함께하자. 예, 그러면서 하나 예로 제시한 게 이제 유니콘 같은 스타트업 참여에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게 있는 건지요. 사실 그 선정이 아마존에 가기 전에 그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의 모 기업에게 먼저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기업은 그 중국의 그 스타트업체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었던 거죠.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떡이 알리바바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가 좀 필요한 건지요. 예. 네, 제가 뭐 이렇게 여기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기업을 경영했다든지 산업을 연구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한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오늘 논의 중에 안 나온 부분이 뭐냐면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 아직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중국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인구가 다 늙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근데 고령화 문제는 중국 당이나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도 알고 있지만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책을 바꿔도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 변화라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기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10년이나 15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 사례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중국은 이제 한국 사례, 일본 사례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뭐 보건, 의료,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 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나중에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자율주행도 결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로봇도 뭐 그렇고 등등 해가지고 이 고령화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이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텐데 이런 그 큰 중국 그 전체의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 큰 트렌드를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이미 유사한 경험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의 정책도 있고 기업들이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 노력을 했다라면은 충분히 중국 시장에 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세미나를 한 4시간 가까이 끌고 오는데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낙관적 자세로 공죽동하자. 다시 말해서 중국이 어렵겠지만 역시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변화하는 과정을 애주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학습을
더욱더 매진해서 중국의 과실을 우리가 여전히 따먹을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도록 하자. 이게 오늘 비즈니스 워치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발표자 또 함께해 주신 토론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